거기 포트폴리오라는 말은 분산 투자 그 얘기요. 종목을 다양화시켜서 위험을 대수 줄이자. 지렛대 효과는 돈 많이 벌자는 소리 했지만 포트폴리오는 돈 많이 벌자는 소리가 아니라 위험을 줄이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맨 첫 번째가 의미에서는 맨 첫 번째가 위험을 줄이자. 근데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을. 위험을 줄이는데 비체계적 피할 수 있는 위험은 줄이고 보자. 맨 첫 마디가 위험을 줄이자 말 나온 거 보니까 돈 많이 벌자는 소리가 아니라 까먹지 말자.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이요. 그러면 체계적 위험이 무슨 말이고 비체계적이 무슨 말인가 이 말만 이해하시면 되죠. 첫 번째 키는. 두 번째 위험을 줄여서 어떻게 하자. 종목을 다양화시키자. 그래서 분산을 넓히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분산에 가서 투자 대상의 다변화라는 뜻입니다. 위험의 판단 지표 그 분산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래서 분산을 다양화시키는데 막연하게 다양화시키면 안 될 거다. 그래서 또 종류가 몇 가지냐면은 서로 관련성이 없게 하자. 상관관계. 그래서 상관관계 또는 아니면 상관계수요. 그래서 상관계수가 전부 다 크게 작게 하자. 크면 안 좋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는 상관계수 작다는 얘기는 수익률 변동이 서로 반대 방향, 역방향, 거꾸로. 그래서 수익률 변동이 서로 동일한 방향이 아니라 다르게 크면 다르게 반대 방향, 역으로. 같은 방향, 유사한 방향, 동일한 방향이 아니라 다르게. 또는 아니면 역으로, 거꾸로 하자. 다르게 하자는 얘기요. 그럼 구체적으로 수익률 변동이 다르다는 얘기는 세 번째는 어느 쪽으로 마이너스에 가깝게끔 하자. 요 세 가지. 이번 모의고사도 요 말 나왔었죠. 수치로 나와가지고 A, B 시대에서 뭐가 더 적합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정적 결합 편익. 그래서 목적은 안정적. 그러고 보니까 안정적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변동이 없게 꾸준히 가자. 안정적 결합 편익이요. 전체적인 이익을 올리자. 그래서 요 세 가지 말 잘 이해하시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효율적 전선. 효율적 투자 조합. 효율적 투자 선형. 효율적 전선. 요거를 잘 판단하시는 문제.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도 매회 거의 안 빠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위험의 종류, 체계적하고 비체계적이요. 자, 의미를 읽어보고 갈까요? 페이지 수가 지금 343페이지야. 보시면 1번부터 보시면은 포트폴리오로 인한 하나의 자산 집중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확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기 불확성을 다른 말로 위험이라고 합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개 자산의 분산 투자해서 종목을 다양화시켜가지고 그래서 위험을 줄이자. 무슨 위험? 비체계적을 제거하자. 그래가지고 목적은 안정된 결합편을 올리자. 딱 세 마디입니다. 위험을 줄이자, 종목을 다양화시키자, 전체적인 이익을 올리자. 그 얘기. 자, 뒤에서 넘어가시면 이제 맨 첫 번째가 위험이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가 위험입니다. 그래서 위험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요. 의미가. 맨 처음에는 체계적 위험. 두 번째는 비체계적 위험. 그래서 이게 체계적 위험이란 말은 시스템 자체가 망가진 거예요. 체계적 위험은 전반적인 거. 그래서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이 있는데 종류가 이 두 가지를 좀 구별하시는데요. 체계적 위험은 원인이 시장 전체. 시장의 힘. 시장이 어쩌고 시장이란 말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 경제. 시장이 어쩌고 그 다음에 일반 경제가 어쩌고. 그러니까 그 전체가 전부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부 다 주저앉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저보다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부동산이 저보다 영향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시장 안에는 누구든지 똑같이 당하는 것들. 근데 아래쪽은 그저 개별 부동산의 위치라든가 또는 특성, 개별 부동산. 그 부동산의 위치가 어쩌고 그 부동산 특성이 어쩌고 해서 그 부동산 자체로 생기는 위험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으로 안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은 개별 부동산만 위험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이냐 일부분이냐 그 얘기예요. 전체적인 건 전부 다 체계적. 일부분 나타나는 것은 비체계적.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모든 부동산 전부 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언제든지 피할 수가 있죠. 종목을 다용하면 위험의 키를 줄일 수 있다는 게 피할 수 있고 가능하고. 여기는 분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종목을 다용시켜도 분산이 안 됩니다. 분산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 여기는 종목을 다용시켜 얼마나 위험이 준다는 얘기.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시장 위험이라고 하죠. 우리 아까 말했던 시장 위험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이제 그래서 개별 위험이죠. 그래서 위치적 위험, 아까 운영상 위험. 그래서 위치적 위험은 여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또는 운영상 위험, 여기도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 종류로 보자면 여기는 경기 변동, 물가 상승, IMF 뭐 이런 것들, 세계적인 유가 상승, 환경 오염, 생태계 파괴, 전반적인 거. 그지만 여기는 노사 분규라든가 또는 기업의 재무 구조라든가 CEO의 가치관의 변화 뭐 이런 것들. 그게 전체적인지 일부분이 그거 따지는 문제. 이 얘기가 우리 교재 어디 나왔냐면은 345페이지요. 보시면 맨 먼저 체계적이라는 것은 시장의 힘, 그 다음에 모든 부동산. 그 시장 자체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전부 다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시장의 힘에 따라서 그 안쪽에는 누구든지 전부 다 피할 수 없고 분산불응하고 다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체계적인 힘을 제가 장마라고 표현합니다. 비체계적은 소나기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보시면은 체계적 위험은 투자자가 회피할 수 없는 위험으로 수익을 보상받는다. 따라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 위험은 어디에 포함된다? 요구수준에 포함이 되는 거죠. 비체계적은 요구수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네 번째 보시면은 볼까요? 인플레이션 심화라든가 경기 변동, 이자율 변동 등등.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비례하죠. 그때 모든 위험과 수익이 비례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 위험과 수익이 비례하죠. 체계적 위험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위험과 수익은 비례할 때 그때 수익은 위험은 바로 체계적 위험입니다. 그 다음에 요구수준에 포함되는 것은 체계적 위험에 포함되지 비체계적 포함이 안 된다는 것. 그 두 가지요. 거기 2번, 3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비체계적은 시장 전체가 아니라 그 부동산의 위치라든가 특성 때문에 나오는 것. 그러니까 그 부동산만 피하면 되겠죠.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비체계적이라는 것은 시장의 움직임과 전혀 관계없이 개별적인 부동산의 특성으로부터 야기되는 그런 위험. 그러니까 그 위험만 피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만 투자를 안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만 버리면 되기 때문에 피할 수 있고 분산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겠죠. 따라서 세 번째, 두 번째로 따라서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은 투자자가 회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따라서 투자 책임져야 한다. 그러므로 분산 투자하면 얼마든지 종목을 다양화시킴에 따라서 위험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 아마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이 요거죠. 피할 수 있다 없다. 요거 대부분 잘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비체계적이 한자가 아니비자죠. 그래서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비체계적이 안 되고 체계적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비 있냐 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거꾸로 이제 앞으로 갑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 그래서 문제를 쉽게 내면 아마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총위험은 전체적 위험은 두 개를 더한 거죠. 총위험 두 개를 더한 거. 총위험은 체계적 위험 요놈에다가 더하기 비체계적 위험 요거 더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요렇게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총위험은 요렇게 떨어져 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 종목이 5개입니다. 5개 썼을 때 위쪽은 지금 비체계적 위험이고요. 아래쪽이 지금 체계적 위험이요. 그 다음에 종목이 10개 됐습니다. 15개요. 종목을 점점 더 늘리더라도 체계적 위험은 지금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이거는 노란색은 전혀 안 똑같죠. 근데 비체계적은 종목이 다양화되면은 요만큼은 점점 어쩝니까? 줄어들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종목을 다양화시켜서 뭘 줄이자? 비체계점을 0으로 만들자. 그렇기 때문에 요 점 같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상관계수 마이너스 1이 되면 비체계점은 제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부 다 플러스 1쪽으로 접근하겠죠. 점점 위험이 커져가니까. 그래서 이 말을 다른 점 바꿔서 첫 번째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목적은 종목을 다양화시켜서 뭘 줄이자? 요 녀석을 0으로 만들자. 첫 번째는. 그러니까 종목을 분산은요.
이렇게 분산을 넓혀가지고 비체계적인 요놈을 어쩌니까 요거를 얼로 만들자? 0으로 만들자. 요게 목적입니다. 투자 대상을 다변화시켜서 비체계를 0으로 만든 게 목적이 바로 포트폴리오의 목적이죠. 이 말을 바꾸면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분산을 다양화시켜서 그 다음에 뭐하고 뭘 똑같이 만들자? 체계적염하고 그 다음에 총위험을 체계적염 똑같이 만들자. 종목을 다양화시켜 총위험을 뭘로? 체계적염. 요렇게요. 요놈을 만들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요 뒤에가 비체계적 요놈이 없어지니까 재료가 되니까 결국은 0이 되면 똑같아지겠죠. 종목을 다양화시켜서 비체계를 0으로 만들자. 그 말이나 대신에 요건 0이 되지만은 총위험은 어쩌면 요놈은 0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0이란 말은 틀렸습니다. 0이 될 리가 없죠. 왜? 요게 있으니까. 요건 어쩌니까? 요거는 0이 되지만은 요놈은 0이란 말은 틀렸죠. 0이 안 될 수도 있죠. 체계적이면 절대 0이 안 되죠. 될 수가 없으니까. 이게 같은 말이에요. 종목을 다양화시켜서 비체계를 0으로 만들자 이 말이나 종목을 다양화시켜서 총위험과 책임을 똑같이 만들자 이 말이나 같은 얘기죠. 또는 세 번째, 종목을 다양화시켜서 어떻게 하자? 총위험 빼기 책임을 얼마 되게 만들자? 0으로 만들자. 똑같은 얘기.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되니까. 맞죠? 같은 얘기요. 요렇게.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은 이번에는 체계적이면 종목수가 5개든 10개를 따서 전부 다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체계적이면 종목수의 완전 비탄력적. 하나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 이 말 이해하셨을까요? 아닌데? 비체계적이면 수직으로 봤었는데 그 말도 맞아요. 기준이 어딘가? 우리가 비탄력 때는 가격이 어쩌서 가격축을 기준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요걸 지금 기준하는 거. 여기가 지금 수익률이에요. 여기가 위험이고 여기가 종목수입니다. 그러니까 종목수가 5개 돼도 요만큼, 10개 돼도 요만큼, 15개 요만큼이니까 종목수가 변하더라도 체계적인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도 안 변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수직이 비체계적이고 수평은 체계적, 탄력적이다 그 말 아니에요. 기준점을 봐야 돼. 우리가 가격 탄력성에서는 가격이 여기가 있죠. 여기 이렇게 될 때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그죠? 여러분 완전 탄력적으로 했었죠? 여기는 이쪽 기준이기 때문에 항상 기준을 먼저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가격은 항상 세로 추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 완전 비탄력적은 수직성이 맞죠. 지금은 요걸 기준하는 거죠. 종목 수가 지금 5개도 5%, 예를 들어서 10개도 5%, 15개도 5%. 그런 종목 수가 지금 계속 늘어나더라도 분자가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도 안 변하니까 완전 비탄력적, 제로가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종목 수의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탄력적이 아니라 하나도 안 변하잖아요. 지금 말 잘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괜히 말했다. 평소에 잘 안 아픈 편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가지고 평소에는 거의 안 아픈데 지금 여러 가지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눈도 뜨기 좀 그렇고. 예? 그러면 다음번에 이렇게 또 말하지 안 돼요. 해야 돼요. 아니요, 그건 네 탓이고. 이게 강사가 그게 나쁩니다. 쉬고 싶을 때 못 쉬고 반드시 와요. 너는 죽어서 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그래서 아무튼 요 그래프 좀 잘 봐두시고 요거 좀 이렇게 문제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말들 전부 다 바꾸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모의고사도 어려웠거든 사실은요.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또 한번 봐보자고요. 그럼 뭔가 말이 숨어 있을 거니까. 근데 나는 혼자 보니까 해석 안 되거든. 네가 알아서 해줘. 그러면 문자 보내시면 다 해줘.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요거 합시다. 상관계수 그 다음에 상관계수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상관계수라면 또는 상관계수라면 서로 관련성, 상관계수. 이거는 크게 봤을 때 플러스 1에서부터 0을 거쳐서 마이너스까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구간이 있겠죠. 자, 두 번째 이렇게 양의 구간, 음의 구간. 그래서 요 양의 구간을 뭐라고 하면 맨 첫 번째는 여기는 양의 구간 또는 정의 상관관계 플러스니까 그래서 정의 상관관계요. 정의 상관관계.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플러스. 맞죠? 그러면 밑에 쪽은 뭐겠습니까? 여기는 음의 상관관계, 역상관관계, 부의 상관관계. 그래서 여기는 부의 상관관계야.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또
또 불화말 대신 어쩌니까 마이너스에 역상관관 그렇게 쓴 사람도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플러스란 말은 그저 수익률 변동이 서로 동일한 방향, 유사한 방향, 비슷한 방향, 같은 방향. 그래서 유사하고 비슷하고 동일하고 같고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완벽히 1.0 되면은 완벽히 똑같은 거죠. 한 종목이 올인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면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딘가는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목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콤비네이션 조합이 중요하죠. 물론 종목 수가 5개보다는 10개가 더 좋을 수 있죠. 그건 틀린 말 아니에요. 그지만 언제든지 10개가 반드시 좋고 5개는 꼭 나쁘다 그 말은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묶음이 중요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100개, 1000개 나누면 좋을 수 있죠. 그지만은 반드시 온 건 아니죠. 뭐로 봐야 됩니까? 반드시 요거로 봐야 돼, 상관관계수. 그래서 유사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자? 두 번째 서로 다르게. 그래서 수익률 변동이 반대 방향, 역방향, 다르고 거꾸로 이렇게 하자는 얘기요. 언제든지요. 그래야만 서로 어쩌니까? 그래야 한쪽에서 벌으면 한쪽에서 잃어버려 한쪽에서 그죠 회복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평균치 맞추다 그런 얘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으로 하자면은 요 녀석은 요 그림을 해서 요약집에 넣으려고 했는데 요걸 제가 못 그렸다니까요. 컴퓨터를 못 다뤄가지고 여기 어쩌니까 높게 올라가고 이렇게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엄청 올라가고 빠질 때는 엄청 빠지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는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이래 하지 말고 어떻게 이렇게 하자. 이게 잔잔하게 이렇게. 그러면 조금 올라가고 조금 빠지니까 결국 목적은 뭡니까? 요 목적이 아니라 요겁니다. 떨어질 때 사건이 작게 떨어지자. 요게 목적이니까. 맨 첫 번째가 위험을 주지 않겠으니까 돈 많이 벌자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위험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포트폴리오에서는 돈 많이 벌자는 소리가 아니라 까먹지 말자. 어떻게 하면 지키자. 그래서 가늘고 길게 가자. 굵고 짧게가 아니라.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래서 요 녀석 같으면 고위험 고수익이죠. 굉장히 어쩌니까 위험도 수익도 크지만 위험도 크고 고위험 고수익. 굉장히 많이 떨어지니까 위험도 크고 그다음에 수익도 어쩌면 굉장히 크죠. 그럼 여기는요. 저수익 저위험. 수익도 어쩌니까 적죠. 조금밖에 안 올라갔으니까. 그지만 위험도 어쩌니까 저위험이요. 굉장히 작죠. 조금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면 불안정적 조합. 너무나 들쑥날쑥하니까 이걸 불안정적 조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안정적 조합 만든 것을 어떻게 만들자? 안정적으로 만들자. 그래서 5번처럼 안정적 조합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만들자? 이렇게 만들자. 서로 다르게 쪼개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조금만 빠지고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까먹지 말자. 그래서 이걸 안정적 조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말뜻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하면은 여기쯤 올 수도 있고 여기쯤 올 수도 있고 어딘가는 분명히 갈 겁니다. 뭐에 따라서 이 상관계수에 따라서 1에 가까울수록 나쁘고 마이너스 가까울수록 좋다는 얘기.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한다는 얘기는 포트폴리오는 반드시 요거 두 가지는 아닙니다. 완벽한 플러스 1.0은 없죠. 한 종목이 올인에 하나가 나올 거니까. 근데 포트폴리오는 반드시 뭐합니까? 분산 투자하니까. 분산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어딘가는 걸치겠는데 여기 걸 수도 있고 이리 걸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묶자? 다른 것끼리 묶자. 그래야만 마이너스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자, 그 얘기는 어디 갔냐면은 한 장 넘기시면은 346페이지. 거기 밑에 양가로 2번 보시면은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개별자가 가지는 비책 위험을 상당 부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분산 투자하면 위험은 많이 그죠. 어느 정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많이 줄어든가 적게 줄어든가 뭐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묶었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똑같이 세 종목을 묶었는데도 위험이 많이 줄 수도 있고 위험이 별로 안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개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왜 많이 줄고 개수가 적은 위험이 적게 준다 그 말이 아니라 구성을, 조합을, 콤비네이션을 어떻게 하나 따뜻해진다는 얘기요. 따라서 어느 정도 감소시킨다는 것은 뭐에 따라서 개별적인 수익률의 상관관계. 같은 것끼리 묶었냐 다른 것끼리 묶었냐. 만약에 같은 것끼리 묶으면 훨씬 더 위험의 크기가 덜 준다는 소리고 다른 것끼리 묶으면 위험의 크기가 많이 준다는 얘기. 위험에만 준다는 얘기는 분산 효과가 크다는 얘기. 자, 오른쪽에. 그래서 상관계수는 한 자산의 수익률의 변동에 따른 다른 자산의 수익률의 변동 정도를 의미한다. 즉 상관계수는 자산 간의 수익률 변동의 유사성. 그러니까 수익률 변동이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상관관계가 크다는 얘기고 깊다는 얘기고
다르면 다를수록 멀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1.0에 가까울수록 여기 정이란 말은 같이 간다는 얘기니까. 정은 비례각이냐 똑같이 가니까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니까.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수익률 변동이 동일하고 유사하니까. 그러면 돈 될 때 같이 돈 되고 떨어질 때 같이 빠지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위험이 크다는 얘기. 맞죠? 내용 원탕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자? 요렇게. 서로 다르게 묶어서 돈은 좀 덜 되지만 까먹지를 말자. 그러니까 결국 포트폴리오에서 위험관리 철학이 위험관리 방법이란 말도 될 수가 있죠. 또는 보수적 전략이고 소극적 전략이고 방어적 전략이란 말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가 있죠. 위험 회피 전략. 그래서 우리 아까 위험의 관리 전략 저기 앞쪽에서 그 말이 있었죠. 그래서 그 말이 어디가 있었냐면은 저기요 339페이지요. 거기 339페이지 맨 밑에가 그 말이 그래서 써져 있는 겁니다. 33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포트폴리오 평균 무상 결정법.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도 뭐가 됩니다? 위험 관리 전략 중에 하나가 됩니다, 안 됩니다? 된다는 뜻. 종류가. 그래서 위험 관리 전략이 쭉 나오고 위험을 통제하면 쭉 나왔었는데 포트폴리오가 맨 마지막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이론도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포트폴리오 맨 먼저 뭐부터 나옵니까? 요 말부터 먼저 나오잖아요. 포트폴리오는 절대로 수익 높이자 그 말 나오지 않습니다. 위험을 줄이자. 돈 많이 벌자는 소리 아니라니까. 그래서 아까 지렛대효과는 뻥튀기 시키자. 공격적, 적극적. 위험을 감수하고. 맞죠? 어쩌면 될 수 있으면 나무도 많이 빌려가 내 돈을 키우자. 그게 지렛대효과. 그래서 지렛대효과는 공격적, 적극적. 근데 포트폴리오는 그게 아니라 움켜쥐자. 나무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쪼개가지고 까먹지 말자. 그러니까 보수적이고 방어적이고 소극적이고 위험 회피 전략.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말의 논리가.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347페이지 동그라미 3번 읽습니다. 보시면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기준은 지표는 마이너스에도 플러스니까 값을 가진다. 그러니까 상관관계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에서 움직일 거다. 근데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틀려진다. 그래서 만일에 상관관계수가 양인 경우에는 볼까요? 상관관계수가 양인 경우에는 자산 수익률 변동이 서로 유사하다. 만일에 1.0이라면 완벽히 동일하죠. 한 종목이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이 올인하면 100% 돈 들 때 돈 되고 까먹을 때 100% 까먹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를 들어서 간이 커도 그죠? 한 종목이 올인한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1000억을 투자하는데 한 종목이 올인할 정도 간이 큰 사람 없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자산의 수익률의 변동이 서로 유사하므로 위험 분산 효과가 적죠. 만약에 1.0이 되면 위험 분산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기만 하면 위험 분산 효과는 분명히 생기는데 적냐 많냐 뭐에 따라서 비싸게 묶어놓으면 작을 거다. 서로 다른 것끼리 묶어놓으면 그래도 좀 크게 나올 거다. 그 이야기. 결론이 그거예요. 따라서 이번에는 상관계수가 음의 경우에는 자산 수익률 변동이 서로 반대로기 때문에 위험 분산 효과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커질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서로 다른 것끼리 묶어가지고 위험을 될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고 봅시다. 그게 포트폴리오 목적. 그런데 줄일 수 있는 데가 줄이는데 내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것만 줄여야지 못 줄이는 것은 못 줄이니까. 그러니까 체계제가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고려사항이 아니고 비체계적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그죠? 내 마음대로 해서 많이 줄여가지고 비체계를 줄이자는 얘기예요. 따라서 네 번째, 상관계수가 1.0 플러스 1이면은 수익률 변동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위험 분산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1.0 되면 체계적은 당연히 안 줄고 비체계도 하나도 안 줄어요. 근데 마이너스 1.0 여기 가면은 모든 위험이 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비체계적은 제로가 되지만 체계적은 줄지 않습니다. 또 그래서 플러스 1.0은 체계적 둘 다 아무것도 안 준다. 여기는 다 준다는 소리가 아니라 비체계적만 줄어들지 체계적은 역시 또 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시험에 그거 나왔죠. 상관계수가 양일 경우에 1.0이 아니라 이거보다 작을 경우에 요 구간에 있겠죠.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1.0보다 작을 경우에는 위험 분산 효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 틀렸죠. 나오긴 나오는데 적게 나온다는 얘기,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상관계수가 0.9입니다. 위험 분산 효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0.1점 적을 따름이지 없다는 소리는 아니란 얘기.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양의 구간에 있으면 위험 분산효과가 없고 음에 있으면 위험 분산이 있다. 그러면 틀렸죠. 양도 있어요. 대신에 1.0 말고 다른 것만. 0.999도 위험 줍니다. 눈곱만큼. 그죠? 그래서 다섯 번째. 따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가까울수록 마이너스 가까운 값을 갚는 자산들로 포트를 구성할수록 피체금은 많이 줄 수가 있다. 만일에 마이너스 1.0이 되면 피체금은 완벽히 제로처럼 줄어들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여기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제 이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말 되죠? 여기는 모두 위험자보다 5%가 체계적 바뀌고 비체계는 제로가 됐으니까. 총 위험도 5%, 체계적도 5%, 그죠? 비체계는 제로. 이렇게 되니까요. 따라서 여섯 번째, 자산들의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1.0 경우를 제외하면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위험은 줄 거다. 무슨 위험이? 비체계적이. 그래서 마이너스 가까우면 많이 줄고 1.0에 가까우면 좀 적게 준다는 뜻. 그 다음에 효율적 전선.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전선 두 번째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 전선이라는 말은 평균 분산 지배를 따라서 쭉 선을 연결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위험이에요. 두 가지가 있었을 때 평균 분산 지배를 따라서 연결하면 이게 우상향 요렇게 돼 갑니다. 그러면 왜 우상향하냐? 위험과 수익은 비례하니까. 그래서 만일에 이리 됐었을 때 여기를 A점이라고 합시다. 여기를 B점이라고 합시다. 여기를 C점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 A, B, C는 전부 다 평균 분산식을 따라서 우열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점들이요. 지금 A가 더 좋은 점입니까? B가 좋습니까? C가 좋습니까? 다 좋아. 그래서 아래쪽은 잘못된 조합이고 위쪽은 도달이 불가능합니다. 이 선이 가장 효율적 전선. 그러니까 평균 분산 지배를 따라서 위험값이 가장 좋은 점을 쭉 연결한 선을 뭐라고? 효율적 전선. 언제든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A라는 사람 원점에 가까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 기울기가 좀 급합니다. 그러니까 원점에 가까울수록 지금 이 사람은 수익도 작고 위험도 작죠. 여기가 수익이고 위험이니까. 그러면 C는 어쩌니까 수익도 크고 위험도 크죠. 그래서 원점에 가까울수록 약간 보수적 투자자, 새가슴 투자자.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공격적 적극 투자자.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 전선에 의하면은 함적 투자조 몇 개나 있습니다. 수억 개가 있습니다. 저 점들이 전부 다 되니까. 근데 최적의 조합은 몇 개 있을까요? 최적의 조합은 반드시 개인의 뭐하고 무차별 곡선, 위험을 나타내는 무차별 두 개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뭘 나타내겠습니까? 투자자 위험에 대한 태도죠. 급할수록 위험 회피적, 보수적, 완만할수록 공격적, 선호적, 적극적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두 가지 말이 좀 숨어 있는데 효율적 전선에 의하면은 그죠? 함적 조합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죠. 근데 포트폴리오는 최적의 조합은 반드시 몇 개 나온다? 딱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 이걸 좋아한대요. 을은 여기를 좋아한대요. 그러면 을에 비해서 갑은 조금 더 공격적, 적극적 투자자고 갑에 비해서 을은 조금 더 보수적 투자자. 그래서 이 기울기가 뭘 나타내는 투자자 태도의 성향, 위험을 받아들이는 성향에 따라서 이게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조금 공격적, 적극적, 이게 기울기가 급할수록 보수적, 그 다음에 위험 회피적 투자자 요렇게. 그 다음에 이 한 점의 의미요. 이번에 이 B점이란 말은 주어진 위험이 5%였을 때 수익이 10%가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한 점이란 말은 그죠? 위험이 5%일 때 최대 수익은 10%죠. 그 이상은 된다는 데도 안 됩니다. 요 위로 올라가려면 그만큼 위험을 요만큼 더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요 한 점은 효율전선 한 점은 주어진 위험에서 최대 수익을 나타내는 점입니다. 또 반대로 수익이 10%였을 때 위험을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5%면 절대 줄 수 없고 오른쪽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래서 요 점은 주어진 위험의 최대 수익이고 주어진 수익의 최소한의 위험을 나타내는 그 점이 바로 효율적 전선입니다. 이걸 쭉 연결한 선을 효율적 전선. 그래서 효율적 전선에서 지금 안 나왔던 지문이 평균분산 지배에 따라서 우열과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점들의 집합. 되는 점이 아니라 되지 않는 점들의 집합. 요렇게. 그 지문이 아직 빠졌습니다. 그것도 요약지 맨 밑에 아마 적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지금 347페이지 보시면은 A하고 B를 비교해 봅시다. 지금 예를 들어서 A점은 갑이라는 사람 봤을 때는 그저 최적의 조합입니다. 근데 만일에 D점 같으면 또 거기는 다른 사람이요. 그러니까 투자자 태도에 따라서 A하고 D를 봤었을 때 A는 상대적으로 위험을 조금 싫어하는 사람이고 D는 상대적으로 A에 비해서 좀 공격적, 적극적 투자자.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쭉 읽어보시는데 가장 골자는 어디가 있냐면은 최적의 조합은 접점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게 어디가 있냐면은 맨 밑에 348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서 따라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효율전선과 무차별 투자자 위험을 나타내는 그 무차별성 서로 접점에서 교차점이라 말 나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접점이 나와야 한 점이 나오죠. 요 점이 되려면 요렇게 접점이 나와 한 점밖에 아니라 교차점 나오니까 두 개가 나오니까 안 되겠죠. 이 말을 이제 합쳐서 얘기하면은 효율적 전선에 의하면은 합리적 조합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트폴리오에 나오면 최적의 조합점은 무차별성과 서로 만나는 점이니까 최적의 조합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접점에서. 효율적 전선에 의하면은 합리적 조합은 수천 개가 있습니다. 근데 포트폴리오 이론에 의하자면은 최적의 조합점은 둘이 만나야 되니까 그저 효율적 전선하고 개인의 위험이 나타나는 무차별성으로 만나는 접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적의 조합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 이 말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걸 풀어보기 위해서 오른쪽에 16번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16번도 26개 들어왔는데 옳은 것은 인플레, 경기변동 등 체계적 위험은 분산 토탈에서 제거 가능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체계적은 못 지우죠? 두 번째, 투자자산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은 경우, 그래 1보다 작다는 얘기는 0.9, 0.8, 0.7 작은 경우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위험 절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적을 따름이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구간에 있는 것보다 양의 구간에 있으면 적다는 얘기지 안 나온다 그 말은 아니란 얘기.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개의 투자자산 수익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이럴 때에 상관계수가 양이 아니라 할까요? 그죠? 서로 같은 방향. 그죠? 서로 같은 방향 하면은, 서로 같이 가면은, 그죠? 얘 같으면은 같이 가니까 비례방향이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정의상이고, 서로 반대 방향 서로 먼저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같은 방향은 아까 유사한 방향, 같은 방향 플러스 관계고, 서로 반대 방향 역방향 가면은 거꾸로 마이너스 나와야 되겠죠. 음의 상관관계지 양이 아니라, 거기 틀렸죠? 그러니까 동일한 방향, 같은 방향, 유사한 방향, 비슷한 방향은 양의 상관관계. 반대 방향, 역방향, 거꾸로, 그러면 음의 상관관계, 마이너스 관계. 3번 틀렸죠? 네 번째, 효율적 프론트웨어와 그 다음 투자자의 무차별 접하는 접점에서, 지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진다. 예, 답이 이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포트폴리오로 편집되는 자산수가 늘림으로써 체계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다. 또 틀렸네요. 체계적이면 종목수가 많건 적건 절대로 안 변합니다. 변하지 않으니까. 맞죠? 그래서 답은 역시 네 번째요. 그 다음에 시간가치. 그래서 화폐 시간가치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한 문제씩은 나와요. 그러니까 화폐 시간가치 같으면 종류가 일단요. 그러고 보니까 시간가치란 말은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변하는데요. 부동산 투자에서 시간가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유량이니까 저량이니까? 유량이니까. 시간에 따라서 가치는 어쩌니까 달라지니까. 맞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2017년 그 다음에 5월 30일 날 자 투자를 합니다. 자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지금 어떤 건물 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걸 일정 기간 동안 투자한다고 가정합시다. 만일에 10년 하겠습니다. 그럼 2027년 5월 30일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분명한 사실은 지금 100억 투자했으면 나중에는 100억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커질까입니까? 얼마인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럼 좀 더 감사해서 2018년 합시다. 그럼 1년 동안 지났습니다. 1년 지난다면은 100억보다는 분명히 커야 정상이겠죠? 얼마인지 알파만 커질 겁니다. 여기 얼마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분명한 사실은 커지죠? 지금 돈보다는 미래 가치가 더 커지는 거 맞죠?
이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돈 가운데 항상 뭐가 있습니까? 이자율요. 요 이자율을 또 다르게 말하면 금리라고 말할 수도 있죠. 똑같은 얘기니까. 요래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요 100억이란 말은 지금 내 손에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현재 가치라고 그래요. 현재 가치. 이걸 줄여서 현가라고 하죠. 현재 가치. 그래서 현재 가치는 프레젠트 밸류에서 PB란 말 쓰는 거죠. 지금 내 손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실성이요. 지금 분명한 돈 100억 맞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미래로 가면 어쩌니까 분명히 이거는 그죠? 미래가치. 미래가치를 줄여서 이번은 내가라고 하죠. 미가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요. 올레자 값같이 써서 내가. 그 다음에 여기는 퓨처 밸류. 그래서 FB란 말 쓰면 되겠죠. 일단 이렇게요. 그 다음 미래가치는 그때 가봐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불확실성이죠. 지금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쩌니까 우리는 투자는 여기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투자는 언제든지 현재 중시 항상이요. 그런데 수익은 여기서 나오죠. 그러면 투자할 건지 판단은 언제 해야 됩니까?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쪽에서 해야 돼요. 항상 현재 기점. 그러니까 투자는 판단 기준이 비용이 나갈 시점 기준이지 수익이 들어올 시점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100억 나갔습니다. 그런데 들어오긴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얼마가 120억보다 가져가자고요. 그러면은 지금 100억하고 1년 뒤에 120억은 같아요? 틀려요? 틀리지 않아요. 같이 비교가 안 돼요. 그러면 이때 요 120억을 현재로 끌고 와야 되죠. 끌고 오는 것을 뭐라고 하면 할인이라고 그래요. 할인. 그래서 이를 할인율이라고 말합니다. 할인율. 이 할인율을 우리 평소에 또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쓰냐면 깡이라고 그래요. 깡. 그것도 안 되면 와리깡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말로 어쩌니까 와리라는 말이 전부 다 나눈다는 얘기 아닌가? 이거 맞게 써진 거죠? 맞게 써진 거죠? 맞아요? 아니, 일을 잘하시는 분 계셔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러면 지금 여기에 120억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요 120억은 지금 120억이 1년 뒤에 120억입니다. 근데 지금 그것만 살지만 이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럼 1년 뒤에 돈을 지금을 끌고 와가지고 지금 100억보다 크면 살 거고 작으면 안 사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미래를 현재 끌고 오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또 현재가 미래가 하는 것은 이거는 할증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류가 이제 두 가지 나왔죠. 할인율하고 할증률. 그래서 돈은 요거 하나 있을 거 요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할인율, 할증률. 그러니까 할증률은 여기에 크면 클수록 엄청나게 커지겠죠. 곱셈이니까. 분자료가니까. 할인율은 요거니까 여기에 크면 클수록 이거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쪽에 세 가지 방법, 여기가 세 가지 방법. 그래서 도합 6가지 방법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요지는. 그러면서 이쪽에서 문제 나오는 딱 종류가 딱 세 가지입니다. 이쪽은 사실은 계산 문제는 그 다음 얘기예요. 물론 계산 문제 나와도 논리를 알면 계산 문제 풀 수가 있으니까. 계산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의미가 먼저. 무슨 말인지. 두 번째는 어디에 쓰는 거지? 용도. 이번 모의고사 용도 나온 문제 그게요. 용도를 풀어본 문제. 그래서 융자, 잔고, 잔금 계산할 때 뭘 씁니다? 연금의 현가를 씁니다. 그 한마디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실요. 그렇게 문제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역수관계.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시간같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딱 종류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 하죠? 의미 정확히 아시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용도. 어디에 쓰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역수관계.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의미하고 용도하고 역수 세 가지만 정확하게 이해합시다. 그러면 숫자 문제는 그 다음 얘기요. 금방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맨 첫 번째가 이제 미래가치요. 그러면 미래가치, 현재가치 차이점은 미래가치는 끝에 가서 계산한 거예요. 현재가치는 지금 계산한 거. 그러니까 계산 시점이 미래로 가면 미래가치라고 하고 지금 하면 현재가치요. 그래서 미래가치는 언제든지 논리가 지금 얼마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얼마 되거든요. 항상 이렇게. 계산 시점 언제든지 항상 어디로 갑니까? 끝에 가서. 그래서 미래가치는 끝에 가기 때문에 끝에 가서 하기 때문에 종가계수란 말 쓸 수도 있죠. 끝종자, 갑가자, 종가계수. 우리 종료한단 말이죠. 네, 전부 다. 그래서 이런 미래가치는 항상 가운데 뒤에가 무슨 말 따라옵니까? 요 말이 잘 따라줘. 후. N년 후, 5년 후, 뭐 10년 후 이런 말들. 결국 이것도 말의 논리를 지금 이해하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이하고 정반대가 뭐냐면 현재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치는 이제 뭐겠습니까?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현재 가치는 이제 미래에 얼마가 있는데 요런 지금 끌고 왔어요. 요렇게 하면 여기가 얼마게. 그래서 여기는 요렇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결국에는 미래 가치란 말은 미래 가치를 올라면 반드시 지금 얼마가 있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을 물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래 가치는 항상 맨 끝에 가서 계산하고 현재 가치는 일시불로 지금 땡겨와서 일시불 얘기 나오면 전부 다 현재 가치입니다. 지금 다 끌고 와서 하는 거니까. 일시불은 한꺼번에 다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꺼번에 다 끌어오니까. 현재 일시불 전부 다 현가. 그 내용만 아시면 금방 되니까. 요 종류 6가지가 있는데 맨 첫 번째가 일시불의 미래 가치. 여러분, 자, 일시불이 하면 또 뭐였습니까? 한 번. 그렇게 한 번 집어넣고 맨 끝에 가서 미래 가치는 맨 끝에니까. 일시불의 미래 가치, 일시불의 내가계수. 그러니까 일시불의 미래 가치는 한 번 집어넣고 맨 끝에 가서 얼마입니까? 요렇게. 여기서 지금 예금을 합니다. 자, 10억을 예금했습니다. 그거 난 다음에 만기 되면 전체 얼마일까? 그러니까 말뜻이 일시불은 한 번 집어넣고 미래 가치는 끝에 가서 전체 합계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하면 예금, 원리금 합계. 그래서 우리 예금이란 말은 예치금의 약자라고 그랬죠. 예금, 원리금 합계. 예금은 그죠? 예치금의 예치금. 사실은 예치금인데 그걸 줄여서 예금이라고 그래요. 맡기는 돈이니까 우리 예치한단 말이죠. 한 번 넣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치금. 그런 원리금 합계로 갈 때요. 이 구하는 것이 바로 예금, 원리금 합계 구하는 것이 일시의 미래가치.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 10억 돈 있거든요. 10년 지나면 이거 얼마입니까? 이런 거 묻지 않아요. 의미 없다니까요. 만일에 이것도 공식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시불의 가치는 말은 기간 초에 일정 금액을 예금하고 얼마를 예금하고 그 다음에 맨 끝에 가서 전체 합계가 얼마입니까? 지금 요 뜻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지금 10억이라는 돈을 예금을 합니다. 이자가 연 몇 %입니다. 10년 후에 얼마겠습니까? 구제자면은 10억 곱하기 그 다음에 1 플러스 R에 여기 N승이에요. 근데 만일 경우에 이때 N승이 10년 지나면은 만일에 2년만 지나도 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1년 아니면 많이 나와 2년 나옵니다. 3년도 안 나와요. 만약에 10년 나오면 10억 곱하기 1.1을 10번 하셔야 돼요. 10억 곱하기 1.1 또 1.1 10번 해야 되니까 점 잘못 찍으면 놈이 돼. 소수가 많아지면 의미 없다니까요. 그래서 만일에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N승이 숫자가 많아지고 10년, 20년 간다면 이 개수를 반드시 얼마라고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는 게 연복리표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연복리표는 우리 교재 안 나와서 말씀 안 드렸지만 여기 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삼각함수 표 이렇게 표가 전부 다 저기 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6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수가 1년, 2년 이렇게 쭉 갈 거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일시불의 미래가치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는 연금의 미래가치, 감채기금, 일시불의 현재가치, 연금의 현재가치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는 저당상수 숫자가 다 써져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숫자 다 써 있을 겁니다. 전부 다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럼 만일에 여기가 10승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10년 딱 찾아가면 여기 숫자가 얼마 있겠죠? 바로 곱하면 돼. 이렇게 연복리표로 보여줄 겁니다. 이렇게 표를 잔뜩 보여주면 느낌이 어떻게 보이죠? 찍고 싶어. 그잖아요. 그것도 길게 보여주면. 그죠? 이게 표는 만일에 예를 들어 여기가 5년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5년짜리 찾아가서 숫자만 곱해주면 돼요. 만일에 연금의 대가를 나왔으면 예를 들어서 매년 100만 원씩 10년 동안 집어넣습니다. 얼마 나오게? 그러면 10년짜리 찾아가서 그 숫자만 딱 곱하면 금방 나옵니다. 이게 표 보시는 법. 우리 삼각함수 표 있죠? 그것만 찾아가시면 돼요. 이렇게 대본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는 놈들이 사람을 서로 싸운다니까요. 시험 보는 사람하고 시험 출제하는 사람 기싸움을 먼저 해요. 그래서 앞에다 요상한 말을 딱 써주는 거예요. 앞에서 시간을 소요하게 만들어줘요. 그럼 그걸 보다 좀 시간이 들어가면 약간 화가 나기 시작을 해. 그죠? 그럼 벌써 진 거예요. 화나면 벌써, 그죠? 열받기 시작하면 그 다음 문제가 안 보여. 그 다음도 더 안 보여. 그 다음 과목도 안 보여. 그게 서로 기싸움이에요. 이게 절대로 그런 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 보이면 과감하게 바꿔요. 보이는 것부터 먼저 하면 되니까. 뒤부터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걸 100번 할 수 있는 의지 한국인데 너무 많으셔. 나 고집대로 할 거야. 대부분 다. 그리고 뒤에 쭉 찍고 나오셔.
흔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방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것들요. 이게 나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또 쉴게요. 그럼 왜 1 플러스 R이 나왔는가? 뻔하죠, 이것도요. 그러니까 다른 공식을 제가 절대 얘기하는데 요 공식 딱 하나만 얘기합니다. 왜? 요거는 어쩌다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만일에 첫 번째, 제가 100만 원 가지고 있다고 가장 쉬운 얘기가 이거니까. 10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자가 연 10% 가져갑시다. 이자는 전부 다 R을 써, 레이트 해가지고. 그러면은 100만 원 지금 1년 시다 되면 110만 원 되지 않을까요? 원금 100만 원다가 이자 10만 원이니까. 맞죠? 지금 그러니까 연초에 100만 원을 예금했습니다. 이자가 10% 연말 되면 110만 원 난 뜻. 이거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죠? 100만 원 원금 더하기 이자 10만 원 나온 거 맞죠? 이거를 약간 바꿔요. 그러면은 바꾸면은 자 100 그다음에 1 플러스 0.1이죠. 그래서 항상 이런 원금 얘기요. 여기 이자가 R이고 언제든지. 그래서 요게 원금이 그게 이자란 뜻. 한 번 더 합니다. 이번에는 자 110만 원 집어넣읍시다. 110만 원 집어넣고 또 이자가 0.1이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121만 원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됐냐면은 원금 110에다가 그다음 이자 11만 원. 여기는 그렇게 1년이고 지금 2년 차는 뜻입니다. 그러면 또 역시 똑같죠. 자 110을 끌어내면 1 플러스 또 0.1 나왔죠. 그럼 110이 또 어디 있으니까 여기 있잖아요. 요거. 그럼 요놈을 그대로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또 집어넣어 보자고요. 그러면은 집어넣으면 100, 그 다음에 집어넣으면 어쩌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0.1 요게 지금 요놈과 똑같은 거 맞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으니까 1 플러스 0.1 나온 거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안 보죠? 1승 1승이죠. 지수법상 더할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여기는 100만 원, 그 다음에 1 플러스 0.1에 이제 2년이면 2승입니다. 3년이면 3승, 100년이면 100승. 다 끝났어요. 그러면 결국 121만 원은 100만 원에다가 1 플러스 0.1은 두 번 하면 2년 뒤에 같이 나온다 그런 뜻. 그래서 이때 121은 뭐라 하면 미래 가치니까 내가라고 합시다. 2년 후의 가치니까. 그러면 100만 원 뭐였어? 맨 처음 요거 금액이니까 현재 금액, 현가 맞죠? 요놈에다가 곱하기. 그 다음에 1 플러스 0.1인 이자를 R로 합시다. R. 그 다음에 여기는 N승 이렇게. 그러니까 미래가치 요 녀석은 현재금 요놈에다 요걸 곱하면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은 현재금으로부터 미래가 도출할 때 써먹는 숫자, 관계된 숫자.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승은 현재 금액을 가지고 미래가치를 도출할 때 써먹는 관계된 수. 그죠? 미래가치를 만들 때 관계된 수 말이 길죠. 줄여서 미래가치 계수, 더 줄여서 내가계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뜻이. 요거 딱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금액에다가 항상 요거 곱해주면 항상 나옵니다. 언제든지요. 그 다음에 요런과 반대가 여기가 또 있어요. 이제 좀 쉬신 다음에 이거 지워주면 좀 쉬어갑시다.